네, 격주로 만나뵈는 두 분입니다. 정치 현안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집중호우와 관련된 현안들이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앞서 저희가 인터뷰도 좀 했고 전문가분께서 열띠게 말씀을 주셨는데 참 이게 매해 반복되는 참사라서 그러니까 반지하, 지하 주차장, 지하 차도, 산사태 이게 참 참사의 유형도 계속 반복돼서 너무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번에 이제 궁평 지하차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했던 거고 또 교통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곳곳에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되지 않았을지 도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이제 집중호우하고 이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이제 인명 희생들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여러 언급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시 국회에 출석해서 115년 만에 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폭우였다.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재난 컨트롤 타워 주무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과는 끝내 안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근데 이런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해외에 계셨고 여당 대표는 미국에 가 계셨고 주무장관은 집에 계셨고 이 중대본을 지휘해야 될 그렇다 보니까는 그 가뜩이나 사실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데 더더욱 그런 어떤 일선의 무책임까지 겹쳐져 가지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인재가 또 한 번 반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뭐 답답하긴 하지만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개선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도 한 말씀 좀 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네, 이번에 발생한 상황들을 보면 뭐 전에 없던 새로운 상황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겪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겪다시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태와 사고들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하고 축적을 해놨을 텐데 그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혹은 그 축적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궁평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금강홍수통제소 이 기관들 간에 이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이었고 사실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 규정이나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평소에는 이 기관들이 어떤 가상훈련이라든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과연 해봤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 그리고 정부도 이걸 지자체에 맡겨둘 것이 아닌 게 한국은 중앙정부의 힘이 강력하고 재원도 중앙정부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지방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임무인데 정부가 과연 중앙정부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말을 제가 받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래서 환경부가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하천은 즉 국가가 직접 한번 관리하겠다,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사후약 방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도 그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픽으로 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그 대통령이 썼는데 이건 정치적 용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인데 두 가지를 엮는 게 맞느냐? 이건 좀 오류 아니냐? 그리고 액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 재원으로 이걸 하겠다라는 것도 오류이다. 그래서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발언을 하도록 옆에서 조언한 참모가 있다면 그 사람을 뭐 경질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다음 거 보면요. 전문가인데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SNS에 이렇게 밝혔어요.
그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이권 카르텔, 만약에 그 보조금, 문제가 있는 그 보조금을 재난지원금이나 복구비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대통령 임의로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왜 저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논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 발언을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무슨 카르텔과의 싸움이 윤 대통령과 현 정권의 핵심 정체성이 아닌가 싶어요. 저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신 게 몇 번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그 정치 선언문에도 저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개각, 차관 중심의 개각이었지만 임명장을 주면서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렇게 현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비타협적으로 그런 카르텔과 싸울 것을 주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또 검찰총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제 거학척결이 정치의 목적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이해를 합니다. 본인의 경험 속에서 이 정치에 대한 이제 철학이나 국정 철학이나 이런 걸 정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거학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필요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이권 카르텔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시민단체고 노조고 심지어는 뭐 사교육업체고, 그리고 사업으로 보면 뭐 지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만, 그 각각의 사업들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뭐 수사하거나 조사해서 법적인 처분을 내리면 될 거지, 그거를 다 카르텔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부패한 카르텔의 문제와 이 재난 상황에 재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문제를 저렇게 연결 지어가지고 여기서 그 보조금을 폐지해가지고 줄인 국가 재원을 가지고서 수혜를 지원하자.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줄일 수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박한 이 재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과연 그렇게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패한 카르텔과의 싸움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이 지원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문제인데다가, 앞서 이제 전문가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이게 이미 통과된 예산이거든요. 올해 이제 집행될 거는 이걸 대통령이 임의로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겠다는 거면 내년 예산을 만약에 말한다면?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굳이 이 급박한 이 재난에 대한 상황에서. 대응을 앞두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도 이 참모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는 아는데, 그게 이제 맞는 상황에 또 그 맞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논리를 가지고서 타당한 논리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서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어제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말씀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올해 예산을 돌리는 게 임의로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니까 네. 그 언론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 예산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 이런 취지로 지금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하기 전에 좀 참모들이 적절히 좀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 해명은 좀 믿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해명이 맞다고 한다면 사실 예산을 운용할 때에 올해 예산을 뭐 쓰지를 못해서 2월을 해서 내년에 쓰도록 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재복구 재난수습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끌어다 온다? 이거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명이 더 크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참모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닌 것이, 정치권에 보면 그동안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국가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도둑놈들이 많을 뿐이다. 예. 예,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허경영 씨고, 예. 두 번째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고, 세 번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가치관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쪽 부당하게 돈을 가로채는 이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에게 가는 돈을 막으면 좋은 데 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국이 이미 많이 선진화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뭐 증세라든지 뭐 부채를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부채를 늘리는 게 안 된다면, 예. 바람직하지 않다면 증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다 그런 말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 결국에 원래 쓰고 있던 돈인데 잘 아껴가지고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출 구조 조정 이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는데 실제로 실전에 들어가면 어디 만만하게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보조금 또 윤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도 다 삭감해도 그게 돈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인들의 수사들이 계속 있었고 윤 대통령이 그 정점에 서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난복구라든지 재수습은 사실 예비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미 정부의 재정 운용이 뒤틀려 있는 게 이 정부가 예비비를 어디다 제일 먼저 썼느냐. 정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예비비를 썼습니다. 아, 예. 사실 이거는 역공당하기 쉬운 게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할 예산으로 그 예비비를 썼는데 그 예비비로 재난복구로 쓰지 그러냐. 이렇게 역공당해도 할 말 없는 게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조인 거거든요. 예. 이 점을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나 더 하면 이제 뭐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남의 보조금을 삭감하려면 자기 걸 내놓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도 안 하고 검찰 특활비 엉망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부터 자진 삭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이 점도 같이 지적을 하고 예, 싶습니다. 일각에선 그 검찰 특활비 최근에 그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언급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근데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을 질타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좀 질타했냐면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못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를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겼다. 그런데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좀 주목할 부분은 감사원이 내일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금강 영산강 보호 해체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감사원이 들여다본 그 결과를 내일 발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어요.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사업인데 필요하다. 그걸 좀 계승할 필요가 있다. 즉 지류와 지천의 정비 사업을 포스트 4대강 사업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그거를 좀 계승해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이번 집중호우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뭔가 공방의 현안, 정치적인 쟁점 이렇게 좀 번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결국에는 이번 이제 이 호우로 인한 수해의 책임이 지난 정부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노골적으로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4대강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예. 그 태양광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산비탈이나 이런 데를 깎아내는 그런 공사를 해서 이게 지력이 약해져가지고 이번에 산사태를 맞았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굉장히 비약적인 그런 주장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서까지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치에 맞지 않고 국민들도 거기에 공감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냥 현 정부 하에서 왜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일이지, 자꾸 이 책임을 어디론가 돌리려고 지난 정부의 그 정부 기능 재편이나 이런 것까지도 들먹이는 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 환경부가 하천관리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면 뭐 지금이라도 국토부로 다시 돌려서 그게 낫다는 판단이 들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제 엉뚱한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라고 보고요. 4대강 자연화 사업 차원에서 보호 해체한 게 그 과정에서 어떤 비위라든지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있으면 감사원은 그 결과를 내놓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마치 그런 뭐 4대강 보호 해체나 이런 잘못된 일 때문에 이번에 수해가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연결시킨다면 그것도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저는 일이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뭐랄까요, 국정 운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난맥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난맥상이 저는 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게 지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려면 지금 지난 정부여야 이치에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수혜를 둘러싸고도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개선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낫지 자꾸 그 정치적 책임을 어디론가 돌리려고 하는 모습은 뭔가 좀 초라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내일 만약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감사원의 기류를 보건대 무언가 전 정부의 잘못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게 이제 감사 결과가 뭐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락가락하냐 정권에 따라 바뀌냐부터 시작해서 쟁점이 또 불붙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이게 이제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뭐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최근 감사원이 마치 제2의 검찰이 된 것처럼 특히 이제 지난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초점을 두고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사정을 감사원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위상이나 역할에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예. 네, 일단 뭐 계속 4대강 문제하고 홍수하고 연계를 시키는 시도가 계속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4대강 사업 때도 계속 지적이 나왔던 거지만 4대강 본류는 그다지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들이 아니었었고 4대강 지류 쪽이 홍수 피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류는 정비를 하지 않았고 본류만 정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본류에 정비를 할 때도 강 바닥 중심 쪽에 사다리꼴 준설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범람에 대비한 준설이라고 했을 때는 천변을 조금 깎는 이런 준설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강 공사 자체가 홍수 예방하고는 뭐 완전히 목적이 동떨어져 있었던 공사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걸 굳이 이제 또 포스트 4대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천 정비의 필요성은 이번에도 크게 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예. 해야 될 일인데 정치권이 좀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될 일은 이 지천의 관리를 중앙정부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맡고 있었고 또 국비 지원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경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국비도 많이 꺾이게 되고 그리고 이미 소관 업무도 이제 이관이 돼서 지자체가 떠맡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이번에 많이 좀 문제로 그렇습니다. 지적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 국세와 지방 사이의 비중이 8대 2인 예.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사실 돈으로? 그렇죠. 관리 자체, 그러니까 1차적인 관리는 지자체에 맡긴다 할지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자체 재난이라든지 안전 관련 인력들,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도 그 인력들을 추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규제라든지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채용을 독려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도 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2020년을 기점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민주당 역시도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예. 현재 사실 국회에도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고루 양쪽에서 다 관련 법안들을 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 1년간 그냥 계류만 되어 왔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집중호우 때 불거진 정치인들의 언행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 듣겠습니다. 일각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기자분들은 주말에 그럼 나오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까?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 영상만 보시고 충분히 이해를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은 오늘 있었던 영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기자들과의 그 문답은 어젠가요? 있었던 영상이고요. 그제입니다. 그저께 있었던 영상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회사가 많이 됐어요. 아니 저렇게 사과를 하실 거 왜 진작 초기에 논란이
등장했을 때 사과를 못 하셨을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뭐 공무원들이 주말에 쉬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임명된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고 대구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휴일에는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억지스러운 궤변이었죠.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매섭게 질타할 때 보면 너무 이제 이번에 본인 문제에 대한 그 변명, 억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해찬 총리가 3.1절 때 골프 친 거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물러나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고 그때 이해찬 총리 물러났습니다. 결국에는. 예.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참여정부 때. 그런 것과 대비해서 보면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이 이런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결국에 저렇게 그 사과하실 거 왜 진작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것도 골프장에 가서 얼마 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와서 돌아왔다면서요. 골프장 측에서 이제 문 닫아야 되니까 나가시라고 치지도 못했어요. 진즉 저렇게 사과하고 그냥 털고 갈 문제를 스스로 저는 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이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구시가 14일에 지난 14일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했거든요. 근데 골프 친 날은 15일이었고 토요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변명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일이 더 커진 게 이제 본인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재난 대응 매뉴얼의 2단계에 따르면은 단체장에게 부여된 역할은 없다. 부단체장, 부시장이 실장 그 총괄 지휘를 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크게 착각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너는 뒤에서 좀 뒤에 물러서 있어서 수비를 보다가 좀 안 된다 싶으면 그쪽에 가세를 해라. 이렇게 리베로의 역할을 부여를 한 건데 그걸 잘못 알아듣고 이제 벤치로 가버린 겁니다. 나는 할 일이 없구나. 비유하자면. 네, 예. 왜 그러면 비상 대응 2단계에 왜 단체장 역할이 부여가 안 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단체장은 사실 이제 시정 총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난 대응 말고도 자칫 재난 대응으로 인해서 소홀해질 수 있는 다른 업무들을 챙기고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본인이 그걸 총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시정의 총괄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부단체장이 단체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매뉴얼에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럼 본인도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오히려 매뉴얼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독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그 정도로 이제 이번에 굉장히 좀 관록 있는 정치인답지 않은 그런 행보를 보여줬다라고 보고 대구 시민들이 홍준표 시장을 선출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라서 뭐 가볍게 당선됐다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국민의힘 경선 때를 돌아보면 이제 친박계 주자들이 도전을 하는 가운데서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또 친박이란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작용들도 홍준표 시장한테 크게 도움이 됐고 두 번째로는 대구 지역도 그냥 국민의힘에서 깃발만 꽂아서 당선이 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좀 거물급 정치인을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를 하신 지 4반세기가 넘으신 분이 예. 이번에 이제 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논란을 키우는 이런 모습이 그때 찍어주셨던 대구 시민들 실망시키는 처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할지 말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징계를 안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본인이 오늘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점이 정상 참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만약에 태도를 고집했다면 아마 징계위에서 신속하게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징계를 개시할지 안 할지 그건 뭐 20일 날 윤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은 그냥 시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활발한 온라인 SNS 활동을 통해서 그 전국구 정치인으로서 중앙당의 문제부터 국정 운영의 문제, 야당의 문제까지 다 언급하면서 이제 온갖 말하자면 이제 참견을 다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재난 상황에서만 갑자기 지역구 정치인이 되셔가지고 이게 재난 매뉴얼에 시장의 역할은 없다 이렇게 본인의 말하자면 정치를 축소하시는지 그것도 일종의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큰 실수를 하셨고요. 또 홍준표 시장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홍준표 시장한테 정치적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이분들도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제 저분이 시장만 하시고 마실 게 아니고 다른 이제 정치적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번 일이 그러니까 본인이 자초한 이 논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제가 보기엔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홍 시장께서는 좀 이렇게 좀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홍준표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언행도 저희가 좀 추가로 보려고 하는데 제작진이 그래픽을 준비해 주셨어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은 것,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쓴 건데, 궁평 지하차도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참사가 난 그 오송 지하차도, 거길 말합니다. 과연 저런 비유가 옳으냐, 지금 참사가 터졌는데. 그런 비판을 받아서 김겸 의원이 저걸 아마 내리고, 저 SNS를 내리고 아마 사과를 했죠.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꼭 했어야만 했는가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서울로 대통령이 지금 바로 뛰어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 저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해서 이런저런 좀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네, 내용적인 거를 먼저 좀 지적을 하자면 김의겸 의원은 그러면 그 러시아가 거슬려 하는 것은 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자유진영 국가로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을 또 거절을 해왔거든요. 그럼 그 반대급부로 그 밖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치는 차원에서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는 뭐 그렇게 문제 삼아야 될 일인가, 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는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그럼 우크라이나 방문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오히려 자승자박의 논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민주당 계열 쪽과 국민의힘 계열 쪽이 갖고 있는 각각의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은 본인들이 말을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말만 딸린다고 착각한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어떤 맥락의 설명?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발언을 발설을 했을 때는 본인은 기발하고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착각이 대단히 위험하게 작용들을 해왔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우리가 휘말려 왔다, 우리가 그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기가 많아요. 이쪽이 좀 얘기를 할 때. 특히 최근에 오기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잠깐 없다 할지라도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될 것을 대통령이 예.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어제 그 경북 예천에는 대통령이 왜 가셨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지적이 또 덩달아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런 메시지 실패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네. 덧붙이면은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공개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경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설화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 첼리스트 그 이슈만 하더라도 사실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를 국회의원이 얘기해 놓고 그걸 또 확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EU 대사 면담 결과에 대해서도 엉뚱한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이제 본인이 나중에 사과를 했고, 이번 일도 사과를 했는데, 얼마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쾌한 결별을 얘기했다고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공개 경고한다, 엄중 경고한다, 이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래요. 근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어떤 게 민주당한테 지금 더 해악이 되는지. 김의겸 의원의 발언과 이상민 의원의 발언. 아니, 그렇죠. 이상민 의원은 지금 당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자조적인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린 걸 두고 경고를 할 만큼 그게 민주당에 해가 됐다고 본다면, 저는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유를 통해서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는 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건 그러면은 경고할 만한 사안이 아닌가. 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런 언행이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저 정도 언행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뭐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적인 경고를 할 필요가 경고 있지 정도는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만 좀 드리겠는데,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그 1호 혁신안, 민주당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어가자면 그 불체포 특권 포기를 그 1호 혁신안으로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전제가 붙었죠. 정당한 영장 청구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전제가 붙어서, 이게 그러면 앞으로 사건에 따라 그때그때 달리 판단할 것이냐, 이런 또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범죄 혐의자 소속당이 영장 정당성을 판단하느냐, 구차하다, 이렇게 또 그 특유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독설이라고 생각할 텐데, 물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박 전 의원께서는. 기왕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할 거
왜 저렇게 군더더기를 붙여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감하게 안 하고. 예, 그 혁신위도 그럼 빛이 발하게 되고 방탄정당이라는 그런 민주당이 씌워진 오명도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제도적으로 포기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선언입니다. 근데 저런 정치 선언마저도 저렇게 전제를 두고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두는 듯한 인상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 아니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자는 의미지 그게 구속 불구속을 국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이 자충수다? 국민 눈높이를 모를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윤관석 의원, 이승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할 때 그 부결했던 이유가 결국에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결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민주당의 앞으로 행보는 예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예, 있다. 그러면 달라질 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이제 조건을 붙여가지고 하나만한 선언을 한 것, 이거는 이제 국민들을 더 염증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면 그렇다면 왜 그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고 상정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올리지 마시라, 아예.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두 분하고 좀 마무리하고 2주 뒤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사사건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